오늘 홍준표 의원이 국민의힘에 복당했다. 이렇게 뉴스도 나오고 본인도 거기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홍준표 의원을 지지하던 그런 대중은 오늘은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홍준표 의원이 오늘 복당하게 된 것이 거기에 들떠서 그랬는지, 아니면은 우리가 모르는 그 비밀 약속이 있었는지, 그가 이번에 내놓은 복당의 변이라고 하는 글이 아무리 봐도 이상해서 그것을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홍준표 의원이 국민의힘에 복당을 하려는 이유는 분명하죠. 그는 대선 후보가 되고 싶은 겁니다. 무소속 대선 후보가 아니고 국민의힘의 추천을 받은 정당 추천 후보가 되고 싶은 것이죠. 기호 2번을 달고 싶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홍준표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걸어놓은 이번에 복당을 하게 돼서 이렇게 그 경위 그리고 포부 이런 것을 밝힌다 하는 글 속에는 자기 자신이 이번 대선에 어떤 후보자를 내세워서 그를 뒷받침하는 그런 일꾼으로 역할을 하겠다 하는 약속이 무려 3번이나 거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싶은 것이죠. 홍준표 의원이 이것을 알고 했는가? 아니면 혹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측으로부터 이러한 것을 내걸어라 하는 요구를 받았는가? 이것이 궁금한 것입니다. 바로 강경화 장관이 국회에서 산불 선언을 한 것 같은 딱 그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홍준표 의원의 글을 분석해 보기로 합시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물론 첫머리 글은 첫머리 글은 좀 다릅니다. 그거 먼저 소개를 하면, 복당에 즈음하여라는 글 제목이 있고 첫 줄에 따옴표를 쳐가지고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정권 교체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뒤에서 다시 상세히 보기로 하고, 그의 글 내용부터 복당의 경위라든지 의미라든지 그것부터 분석하기로 하죠. 오늘 1년 3개월 만에 다시 당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썼습니다. 홍준표 씨는 미래통합당을 탈당했었죠. 선거 때. 그리고 이번에 국민의힘으로 복당을 하게 됐습니다. 당명은 다르지만 실체가 동일하니까 복당이 되겠죠. 입당이 아니고. 오늘 1년 3개월 만에 돌아왔다. 그러면 어떻게 돌아오게 되었는지 그런 설명을 해야 하겠죠.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감사 인사와 함께 설명합니다. 당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준 국민과 당원 동지들, 이준석 당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회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국민이라든지 하는 것은 관계는 별로 없어 보이죠. 그런데 어떻든 국민의 힘이라는 정당에서 복당을 허락해 주었다 하는 것은 분명하죠. 이것은 당의 행정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받아들인 것이죠. 홍준표 의원이 밝혔듯이 국민의힘에서 당대표는 이준석이죠. 당대표는 정당에서 제일 어른입니다. 리더는 이준석이고 이 국민의힘에서 최고 센 사람, 어른은 이준석이다. 이것을 하나의 집안이라고 한다면은 가장은 또 아버지는 이준석이다. 이것을 알 수 있죠. 홍준표 의원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잠시 집을 떠나야 했던 집안의 맏아들이 돌아온 셈이다. 자기가 큰아들이다. 그랬죠. 잠시 떠나 있었구나. 그 잠시는 앞에서 보았듯이 1년 3개월이다. 그렇게 됩니다. 홍준표 의원은 1년 3개월이라는 기간을 잠깐이었다. 잠시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아마 잠시라도 집을 비웠던 것이 좀 송구했던 모양이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표현에서 자신이 그 집안의 국민의힘의 맏아들이다. 아들이다. 이렇게 한 겁니다. 현재 국민의힘을 집안이라고 한다면은 그 가장은 아버지는 이준석 씨다. 그렇게 우리가 앞에서 보았죠. 이것은 누구나 알고 있고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홍준표 의원은 왜 맏아들이라고 했을까? 이 동양권에서 특히 우리 한반도와 이 부근에서는 장자 상속 제도가 확립되어 있습니다. 쭉 그래 왔죠. 그래서 아마도 자기가 장자로서 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을 그 주인 자리를 가장의 자리를 자기가 물려받을 수 있다. 아마도 그런 뜻에서 맏아들이라는 표현을 했을 것이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에는 아버지가 생존해 있다. 그 아버지가 사망을 해야 맏아들이 상속을 하죠. 그런데 이준석 당대표는 만 36이라고 하죠. 아직 젊어서 팔팔합니다. 상속 이야기는 한동안 어쩌면은 홍준표 의원이 정계 은퇴를 하는 체력이 다 돼서 은퇴를 하는 그날까지도 상속은 기대하기 어렵겠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맏아들은 의미가 없죠. 어떻든 이 관계에서 아버지는 이준석이고 아들은 홍준표다. 자기가 큰아들이다. 이렇게 스스로 말을 했으니까 이런 관계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중이 인식하고 있기로는 아버지 이준석 뒤에는 유승민 씨, 김종인 씨, 김무성 씨,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고 그런 주장이 아마도 널리 퍼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홍준표 의원이 복당을 하게 된 경위, 그리고 그 의미, 자신이 국민의힘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하는 서열, 이런 것들을 홍준표 의원 입으로 그 본인의 글로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된 홍준표 씨의 포부, 그 부분을 살펴볼 것인데, 이것은 그가 얼마나 좋은 비전을 내놓았는가 하는 것보다 과연 홍준표 의원이 이번에 간 것은 대선 후보가 되고 싶어서 갔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죠. 이 문건이 이상하다 하면서도. 그리고 그 결과, 그의 뜻이 이루어진다면은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국민의힘의 경선에 참가하는 그런 인물로서, 또 좀 더 멀리 바라보았을 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인물로서 얼마나 논리적인가, 그리고 우리의 헌법, 그리고 정치 현실, 또는 전문적인, 이와 관련된 전문적인 분야의 그 개념을 얼마나 정확히 알고 있는가, 1, 2, 3, 4 숫자 개념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면밀히 따져야 하겠죠. 이것을 대충 넘어가서는 안 될 일이니까. 그래서 문장 분석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70년은 위대한 도전과 성취의 역사였다. 여기에서 대한민국 70년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우리 대한민국은 70살 먹은 나라구나. 홍준표 의원이 그렇게 말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정말 그런가? 이 숫자 문제는 직접 헤아려 보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대한민국은 1948년에 건국되었습니다. 그러면 1948년, 49년, 50년까지가 3살이죠. 이제 3살을 남겨둡시다. 그런 다음에 51년부터 60년까지가 10살, 61년부터 70년까지가 10살, 71년에서 80년까지가 10살, 이렇게 헤아리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가 또 10살. 그래서 처음에 3살이 있고 그 다음에 10살짜리가 7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벌써 73살이다. 이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2021년 1살이 더해집니다. 그래서 2021년 현재 대한민국은 74살이다. 70년 대한민국이 아니고 74년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써야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몇 주년 하는 것이 있죠. 이것이 우리 속칭 만나이 비슷한 겁니다. 1년이 경과했을 때 제 1주년 이렇게 헤아리는 셈법이죠. 그렇게 건국 몇 주년이라고 한다면은 제 73주년 이렇게 되겠죠. 그 경우도 70년은 아니다. 그것이 분명하죠. 그러면 홍준표 의원은 틀렸다. 여러분도 이렇게 판단을 할 겁니다. 그런데 대선 나가겠다는 사람이 이렇게 숫자도, 우리 국가가 몇 살인지 그것도 대충 쓰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곤란하겠죠. 이거 헤아려 보는 것이 어렵습니까? 자기가 쓰는 글에 본인이 그랬습니다. 오늘 복당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정치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시대를, 새로운 때를 맞이하는 것이다. 그렇게 중요한 때에 쓴 글인데 이 숫자 하나 헤아리는 것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이렇게 틀렸다. 어떻게 헤아려도 70년 대한민국이 될 수 없는데 이렇게 썼다. 그러면 안 되겠죠. 만일 대통령이 돼서 모든 것은 문서로 처리를 합니다. 전자문서라 하더라도 모든 것은 문자로 그것을 결정하고 기록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충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써버리는, 그냥 결제하는 그런 사람이어서는 곤란하겠죠. 바로 그런 면에서 대충대충 하는 홍준표 씨는 자격이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 버릇을 고쳐야 할 겁니다. 그 다음 홍준표 씨는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 우리는 과거 잃어버린 10년에 이어 지우고 싶은 5년을 지나고 있다. 잃어버린 10년이라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 재임기 5년, 노무현 대통령 재임기 5년, 이것을 합쳐서 부르는 명칭입니다. 지우고 싶은 5년은 문재인 보궐 대통령이 5년간 재임을 하게 되는 바람에 그 기간 5년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지우고 싶은 5년이라는 것은 결국 2022년 5월이 됐을 때 이 개념이 충족됩니다. 문제는 홍준표 의원이 문재인 5년을 지나고 있다. 지나고 있다 한 이 표현입니다. 지난다 하는 말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버스를 타고 있습니다. 이 버스가 이제 앞으로 달려가면서 첫 번째 정류장, 이 정류장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정류장을 막 출발해서 벗어났을 때, 그때 첫 번째 정류장을 지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지나고 있다는 것은 적어도 첫 번째 정류장 안에 머물러 있을 때, 달리 말하면 그 정류장에서 기다리던 사람이 아직 승차할 수 있는 순간일 때는 지나고 있다는 개념이 성립이 안 됩니다. 물론 영어에서는 가능합니다. 현재 진행형 시제로. 그런데 우리 국어에서는 그런 시제가 없죠. 그런데 이것이 언제 가능한가? 또 다른 것을 보면은 지나고 있다라는 시점이 우리에게 없다. 그러면 버스를 타고 있는 사람은 확실히 지나는 그 순간 돌아갈 수 없을 때 2022년 5월이 꽉 찼을 때 우리가 지나고 있다. 지나왔다. 이런 식의 말을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밖에 있는 구경꾼이라면 어떨까? 버스가 휙 지나갈 때 버스가 지나고 있다. 가고 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여기에서는 뜻이 좀 불분명할 겁니다. 다음 문장을 여기에 보충하기로 하죠. 홍준표 의원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지우고 싶은 시절을 끝낼 책무가 있다. 끝낼 하는데 리을 받침이 붙어 있습니다. 미래의 시제다.
아직 오지 않았다. 앞으로 할 일이다. 이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아직 지우고 싶은 5년은 끝나지 않았구나. 지우고 싶은 5년이라는 것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나고 있다라는 막 벗어났을 때 쓰는 표현은 틀렸죠. 어떻게 써야 하는가? 이것은 사전을 찾아보면 분명히 구분을 해줍니다. 지내고 있다. 지우고 싶은 5년을 지내고 있다. 혹은 지금 그 상태에 있다. 그 기간이 흘러가는데 우리가 아직 그 속에 있다. 표현을 지나고 있다라고 하면 틀렸다는 것이 두 번째 문장에서 분명해지죠. 여기에서도 이러한 대충대충 홍준표, 이거 안 된다, 엉성하다, 지우고 싶은 5년이 아직 완성도 되지 않았는데 그것을 지나고 있다. 그래놓고 바로 밑에서 내년에 이것을 끝내야 하겠다. 그렇지만 보궐 대통령 문재인 씨가 내년에 나가는 것은 특별히 노력을 하지 않아도 나가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또 평소에 하던 말버릇대로 하는 것이지 의미는 없다. 그렇게도 보입니다. 그 다음에 홍준표 의원이 이렇게 썼습니다. 경제 자유화를 기본으로 하고 경제 민주화를 보충으로 하겠다. 기본으로 하고는 괜찮은데 보충으로 한다 하는 말은 또 표현이 틀렸죠. 보충으로 하는가? 원칙으로 하고 예외로 하는가? 용어 선택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여기에서는 다른 것을 설명하겠습니다. 경제 자유화에서 화자는 될 화자입니다. 지금 그것이 아닌데 그것으로 만든다 하는 뜻이죠. 경제 자유화란 경제적 자유가 없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 전면적인, 이게 원칙인 그런 곳에서 경제적 자유를 넣어줘서 조금 자유화되게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경제 자유화란 그래도 좀 엇비슷하려면은 김정은 정권 같은데 이것을 쓸 수 있는 말이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쓸 수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제 민주화라는 것은 경제적 자유가 원칙인 곳, 그것이 전면적인 시스템일 때 여기에 일부 경제적 통제를 넣어준다. 조정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홍준표 씨는 경제 자유화를 기본으로 하고 경제 민주화를 보충으로 하여 아마 본인은 자유시장 경제 질서를 원칙으로 하고 여기에 경제 민주화라고 부르는 조정, 이것을 일부 넣고 아마 이런 말을 하고 싶었을 텐데 거꾸로 이렇게 되고 보니까 통제 경제를 원칙으로 하는 사람처럼 되어버렸죠. 이렇게 경제 자유화니 경제 민주화니 하는 이 두 가지 개념을 평면적으로 대비를 시키게 되면 이것은 무식의 극치를 입증한 셈이 된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런 식의 마음대로 조어를 하는 그 기본이라든지 체계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말을 이렇게 막 합쳐서 만드는 이런 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그리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정해진 대로만 일을 하는 법 로봇이 되겠다 하는 대통령 후보자들은 이런 무질서, 비논리, 그리고 개념에 대해서 일반적인 단일한 개념이 아니고 자기만 쓰는 특별한 개념을 가지고 나는 여러분과 다른 뜻으로 그 말을 했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조어를 반복해서 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무장평화를 근간으로 북한과 본격적인 체제 경쟁에 나서야 한다. 여기에서 여러분은 아마도 깜짝 놀라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홍준표 의원이 이 정도까지 어휘력이 부족하고 그리고 개념이 없는 인물이었는가, 그런 생각을 할 테니 말입니다. 이 무장평화라는 말은 홍준표 씨가 2017년에도, 그러니까 대선 때도 이것을 주장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무장평화가 무엇인가? 이것은 마음대로 만들어 써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이미 전문 용어로서 자리 잡은 그런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무장평화를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를 유지하면서 안으로 군비를 확장해서, 그래서 이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평화가 유지되는 상태, 서로서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말이 언제 나왔는가 하면은 1차 세계대전 이전에 나온 겁니다. 1차 세계대전 이전에 세계가 이런 식으로 서로 팽팽한 힘으로 서로 버티고 있는 그런 긴장 상태 때문에 전쟁이 발생하지 않는, 그것을 무장평화라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무장평화의 다음에 오는 것이 무엇이냐?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홍준표 씨는 지금 1, 2차 세계대전 이전의 그러한 무장평화를 근간으로, 그것을 뿌리로 삼겠다고 한 것이죠. 이러면 아마도 무장평화의 개념을 알지 못하고 본인이 생각할 때는 평화를 유지해도 무장은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자기가 만든 말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개념을 잘못 사용한 것이다, 이렇죠.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홍준표 씨가 대한민국이 북한과 본격적인 체제 경쟁에 나서야 한다, 이렇게 말한 대목입니다. 어째서 이렇게 무식한 소리를 하는가? 북한은 우리의 영토를 불법 점거하고 있는 집단입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헌법이 밝히고 있는 핵심인 것이죠. 그런데 홍준표 씨는 북한과 체제 경쟁을 하자고 합니다. 거기도 한 나라, 여기도 한 나라. 그런데 둘 중에 누가 더 좋은지 경쟁을 해서, 그러면 더 우수한 체제가 한 번에 다 먹기, 승자 독식, 그런 이야기죠.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 김정은 집단은 우리가 흡수 통일을 해야 할 대상이지 체제 경쟁을 할 대상이 아닙니다.
만일 김정은 집단의 체제가 더 강하다면, 더 우수하다면, 그들이 핵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무장평화에 더 유리하다면 적화되는 길로 갈 겁니까? 이 부분도 생각 없이 공부하지 않고 대충 말하는 그런 개념 없는 홍준표식 화법이 일 저지른 것이다. 그렇게 보아야 하겠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70년이 이루어낸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국민이 행복한 선진 강국 시대를 열어야 한다. 우선 대한민국 70년 틀렸다고 했죠. 대한민국 74년 이래야 옳다. 국민이 행복한 선진 강국 시대. 누가 떠오릅니까? 우리가 익히 듣던 표현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겠다고 했습니다. 이전에 다른 사람들이 개념 없이 이런 표현을 사용했죠. 지금은 2021년이고 그러한 무개념은 용서받지 못합니다. 산업화 시대는 30년 더 전에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소위 민주화 시대라는 것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이제는 30년 이상 해묵은 민주화 시대라는 것을 벗어나야 하는 때이고 민주화 시대를 극복하겠다. 민주화 시대를 해체하고 미래로 가겠다. 이런 말을 해야 하는 시점인 것이죠. 민주화 시대라는 것은 그 표현은 참 민주주의적인 것처럼 들리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경험했고 그들이 어떤 일을 해왔는지를 이미 평가했습니다. 민주화 시대라는 허울 좋은 이름 속에서 국민의 자유는 축소되었고 평등을 자유 위에 올려놓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했고 평등은 권력이 그 평등을 집행하게 됩니다. 세상에 저절로 평등해지고 균등해지는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민주화 30년 그 세월 동안 30년이 넘지만 균등을 추구해 온 것이 바로 그 시대다. 자연법칙에 저항을 한, 과학에 반기를 든 그러한 것이 민주화 시대다. 그것을 이해하고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좌우의 문제가 아닙니다. 홍준표 의원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미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 역시 공정과 자유, 쉼표, 서민과 소통을 기치로 삼아 정권 교체를 위한 하나의 미랄이 되겠다. 이랬습니다. 문장부터 간단히 보고 미랄 이야기를 하죠. 홍준표 의원은 공정과 자유가 하나, 서민과 소통이 하나, 이렇게 두 가지 기치를 내걸었습니다. 말하자면 왼손에 든 깃발에는 공정과 자유가 쓰여 있고 오른손에 든 깃발에는 서민과 소통, 이것이 쓰여 있다. 이렇게 시각적으로 이해를 하면 쉬울 겁니다. 홍준표 의원은 분명히 공정, 쉼표, 자유, 쉼표, 서민과 소통 이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공정과 자유를 묶어서 하나의 항목으로 썼다. 이것이 참으로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공정과 자유라는 것을 한 그릇에 집어넣었다. 이걸 보면서 처음 받은 느낌은 이겁니다. 공정과 자유를 한 그릇에 넣는 행위, 이것은 모라는 글자와 순이라는 글자를 한 그릇에 넣은 모순, 그것과 같다.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가 있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유라는 것은 공정이 있으면 이루어지지 않죠. 두 개를 한 그릇에 넣으면 둘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려는지, 혹시 공정이라는 개념과 자유라는 개념 그 자체를 모르면서 이렇게 사용했는지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깃발, 그가 내세운 두 번째 깃발에 서민과 소통한다 하는 부분입니다. 좋은 말 같죠? 어째서 국민 중에 국민 대다수를 뚝 잘라 집어 던지고 서민하고만 소통을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혹시 홍준표 의원은 자기가 황제라고 한다면 자비로운 황제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소리를 한 겁니까? 대통령이라는 공무원, 대통령이라는 법 로봇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하겠죠. 대한민국 헌법에는 서민은 없습니다. 단지 국민만 있는 것이죠. 정치인이 할 이야기는 이렇게 5,100만 국민 중에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국민과 소통한다 하는 이야기를 했다면은 혹시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서민하고만 소통을 하게 되면 다른 문제가 산같이 쌓이게 되는 것이죠. 문재인 민주당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이 점에서 소외된 사람 중심, 나머지 전체 규제. 저 점에서 소외된 사람, 그들을 위한 배려, 나머지는 강제 양보. 바로 이것이 특정 계급을 정해놓고 국민을 이렇게 편갈라 놓고 그 특정 계급에게 특별히 뭔가를 해주겠다고 하는 그런 정책이 보여주는 맨 얼굴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홍준표 의원은 이런 것들을 다 알고서 이야기를 했어야 한다. 서민과 소통하는 것이 기생충 교수 서민 씨하고 소통을 하겠다는 것이냐. 그 이름이 하도 귀에 익어서 국민 대신 서민이 튀어나온 것이냐. 어떻게 봐도 이해하기 어려운 홍준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하나의 미랄이 되겠다. 이 부분을 분석해 봅시다. 이것은 상당히 흥미롭기도 하고 또 홍준표 의원이 과연 이러한 노예계약을 혹시 문자에 어두워서 개념에 어두워서 스스로 그 계약의 계약서에 서명을 한 것인가? 함께 이것을 잘 확인해 보기로 하죠. 이번 홍준표 의원이 국민의힘에 복당하게 된 바로 그 사실을 가지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그 글에서 홍준표 의원은 3차례
미랄이 되겠다고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6월 24일 오전 10시 45분 그때쯤 올린 글입니다. 6.25 전날에 올린 글입니다. 제일 위에 제목이 복당에 즈음하여 라고 되어 있고 본문으로서 첫째 줄에 따옴표를 쳐서 정권 교체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첫 번째 미랄이 되겠다고 쓴 글입니다. 문장 중간에 그 글 중간에 저 역시 공정과 자유, 서민과 소통을 기치로 삼아 정권 교체를 위한 하나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 글 마지막입니다. 날짜 쓰기 바로 직전에 저는 하나의 미랄이 될 것을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굳게 약속드립니다. 시작과 끝 그리고 중간 이렇게 무려 3차례나 소위 3미랄 맹세 이런 것을 했다. 아주 독특하지 않습니까? 미랄이 되겠다는 말을 길지도 않은 글 한 편 속에 3번이나 했다. 이게 혹시 3번 밝혀라 이런 혹시 무슨 산불 비슷한 것인가? 이상하죠? 비정상적이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의 미랄이 된다 이런 말은 종종 쓰죠. 그런데 그 관계를 따져봅시다. 어떨 때 쓰는가? 얼마 전에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했죠. 그때 후보자들이 나와서 이런 말을 좀 했습니다. 아주 좋은 사례가 되겠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대화를 해보기로 하죠. 논의를 해보기로 합시다. 당대표 선거에 나온 후보자는 당대표 되는 것이 목표죠. 이준석 당대표 후보의 발표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습니다. 당대표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선에서 멋지게 승리해 보이고 싶습니다. 당대표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은 이준석 씨가 대통령 되겠다는 뜻이 아니다. 이것은 명백하죠.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말하는 당대표가 되겠다, 대선에 승리하겠다 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이준석 씨 빼고 다른 누군가를 대통령 만들겠다, 대통령이 되도록 돕겠다, 나 빼고 이것이 분명하죠. 일단 이거부터 봤습니다. 그러니까 당대표 후보자들 조건이 무엇인가? 대선 안 나간다는 조건이다. 이준석 씨는 자기 자신이 아직 자격이 없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도 대선 안 나간다. 대선 후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겠다. 이래서 당대표 후보 나온 것입니다. 그것은 서울시장 후보도 마찬가지였죠. 대선 전국에 어떤 자리를 맡겠다 하는 것은 일단 그거 내가 갖고 나중에 더 좋은 기회가 있으면 내팽개치고 간다. 이게 아니라는 것은 서로의 약속된 사실입니다. 당대표 후보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반드시 정권 교체하겠다. 훌륭한 대선 후보를 지원해서 그가 국민의 선택을 받고 대통령이 되게 하겠다. 나는 개인적인
정치적 욕심이 없다. 나를 위한 정치를 하려고 당대표 나온 거 아니다. 그러면서 정권 교체의 하나의 미랄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아주 좋은 예문들이 또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하죠. 당대표 후보자였던 김은혜 후보. 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선 승리의 미랄이 되겠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김은혜 후보자는 대선 안 나간다. 그리고 대선 승리의 미랄이 되겠다 한 것을 알 수 있죠. 당대표만이 아닙니다. 원내대표 후보자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경선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권 교체의 미랄이 되겠다. 우리 당을 통합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대선 승리를 이끌어내겠다. 모든 대선 후보를 포용하겠다. 대선 전국의 원내대표는 대선 안 나간다. 대선 나가는 후보들을 지원하겠다. 이런 것이 분명하죠. 그것이 정권 교체의 미랄이 되겠다 하는 뜻입니다. 심지어 서병수 씨 같은 경우는 이 전당대회조차도 출마하지 않겠다 하는 불출마 입장문을 냅니다. 당대표에 불출마함으로써 야당의 개혁의 미랄이 되겠다. 전당대회 불출마하는 미랄도 있구나. 역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국민의힘 당대표에 출마했던 조혜진 후보. 국민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조혜진 후보는 내가 주인공이 될 욕심은 없다. 그러면서 횟감을 돋보이게 하는 무채같이 정권 교체의 미랄이 되겠다. 그랬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바로 회를 썰어서 담은 접시에 그 바닥에 깔아놓은 무채, 이것이 정권 교체의 미랄이라는 뜻이다. 아주 분명히 알 수 있게 해준 인물이 조혜진 후보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홍준표 의원은 복당을 하면서 써놓은 그 한 편의 글, 그 짧은 글 한 편에서 무려 3차례나 나 홍준표는 횟감을 돋보이게 하는 무채가 되겠다고 맹세를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복당이 곧 불출마 선언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결코 지나치지 않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사실 또 그렇게 보이는 것이 홍준표 의원은 나는 이준석이라는 가장 밑에 있는 맏아들이다. 돌아온 탕화처럼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맏아들이다. 나는 이 집안의, 이 국민의힘의 미랄이 되겠다. 3차례 맹세를 했죠. 이것을 또 그냥 지나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글이 홍준표 의원이 또 여기에 덧붙인 겁니다. 우리 헌정사와 정당사 초유의 젊은 리더십과 수신 제가의 도덕성과 준비된 경륜을 가진 대선 후보 선출로 정권 교체를 반드시 이루어내야 한다. 여기에서
이준석 당대표를 대한민국 헌정사를 팔아가면서 칭송을 했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이준석 당대표를 칭송한 내용은 그의 글 속에 또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도리다, 그렇게 보아 넘길 수도 있죠. 홍준표 의원이 아들인 겁니다. 여기에서는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죠. 위계 질서가 있는 조직에서는 위계 질서를 따라야 하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젊은 리더십, 즉 가장인 이준석과 그 다음에 대선 후보는 수신 제가의 도덕성과 준비된 경륜을 가진 후보. 여기에서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어느 분야에서든 거기에서 하나의 업을 어느 정도 이루었다 하는 사람은 다 경륜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전문성과 나름대로의 어느 내가 하는 일은 이것이다, 나의 철학은 이것이다 하는 것이 수립되지 않은 사람 빼고 어느 정도 중년 정도 됐다고 하면은 그 중에서 그러한 걸출한 사람들은 다 해당이 되겠구나, 이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한 가지가 걸리는 것이 수신 제가의 도덕성이라고 했습니다. 수신에다가 제가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홍준표 의원이 바로 이 수신 부분에 결함이 있다고 지적을 받고 있다 하는 사실이죠. 홍준표 의원이 항상 듣는 이야기가 막말, 그리고 몰상식, 때로는 어떤 분야에 대해서 좀 무식하다, 감이 없다, 국민과 눈높이가 안 맞다,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신 부분에서 결함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거기다 근래에는 저격수 노릇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어디 황제가 저격수 하는 거 봤습니까? 어느 장군이 저격수 하는 거 봤습니까? 그러니 홍준표 의원 자신은 이 대선 후보감이 아니라고 스스로 고백을 한 것인가? 사실 수신 제가의 도덕성 하면은 척 떠오르는 인물은 최재형 감사원장, 이렇지 않겠습니까? 아니면은 국민의힘 내에 기품 있는 그런 그 후보자들, 그런 사람들도 또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 보면은 복당이라는 것과 대선 불출마를 맞교환했는가, 아니면 복당시켜주면서 이런 세 차례 미랄이 되겠다는 그 맹세를 공개 발언하도록 요구를 받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홍준표 의원이 이것이 결국은 불출마 선언인가, 그렇게 보는 것이죠. 만일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무개념에 비논리적이고 몰상식해서 그래서 마구잡이로 이런 글을 쓴 것인가? 그렇다 하더라도 미랄이 되겠다, 나는 회 접시에 무채다, 이런 말을 3번씩 썼어야 하는가? 좀 납득이 되지 않는 사건이다, 이렇게 봅니다. 홍준표
의원은 공부를 해도 정말 공부에 맹자를 붙이니까 좀 우스운데 맹렬하게 공부를 해서 자신을 업그레이드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